올해도 어김없이 어머니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맑게 개었던 하늘, 바람 한 점 없던 그날은 유독 산이 고요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산소까지 걸어 올라가는 길, 나는 괜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아침인데도 공기가 어딘가 묘하게 무거웠거든요. 올해는 같이 가자. 막내 누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우리 삼남매가 다 함께 모였습니다. 나, 둘째 형, 그리고 막내 누나. 예전엔 어머니 살아 계실 때도 이렇게 함께 모인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 셋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입을 다물고 그 자리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무덤 위에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거든요. 흰 진돗개였습니다. 몸집은 크지 않았지만 근육이 단단해 보였고 다소 나이가 있어 보였죠. 귀 끝에 흰 털이 조금 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자세가 이상했습니다. 무릎을 가지런히 접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로 마치 누군가에게 절이라도 하듯 앉아 있었으니까요. 나는 한 발짝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야? 목줄도 없었고 더럽지도 않았습니다. 떠돌이 개치고는 너무나 단정했죠. 둘째 형은 묘지 옆에 나뭇가지를 꺾어 쫓아보려 했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봤을 뿐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저 개 좀 이상하지 않아? 막내 누나의 목소리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했다. 무덤 위라는 건 원래 누구도 함부로 오르지 않는 자리다. 그런데 이 개는 마치 그게 자기 자리인 양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나는 봉분 옆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곧 내 눈길을 잡아끈 것이 있었습니다. 무덤 오른편, 그쪽만 풀이 누렇게 시들어 있었고 흙이 유독 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해마다 제사상을 차리는 곳이었습니다. 똑같이 흙을 밟고 똑같이 밥상을 올렸던 자리인데 이상하게도 거기만 풀이 죽고 흙이 축축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개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프지도 반갑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전하려는 눈빛 같았습니다. 마치 아직 몰라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제사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길, 나도 모르게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산 아래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도 무덤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그 개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국 혼자서 다시 그 산을 올랐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시 제각각 일상으로 흩어졌지만 내 머릿속엔 그 흰 개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잠시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개를 다시 만났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자세, 똑같은 위치, 어디 가지도 않고 묘지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넌 누구냐?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개에게 말이 붙었습니다. 황구라고 불러야 할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가 예전에 기르던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황구였죠. 혹시 그 아이가 아니라면 그 아이의 자손일까?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봉분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그 꺼진 땅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더 꺼져 있었습니다. 눈으로 봐도 움푹 꺼진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위에 진돗개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나는 가만히 손을 그 흙 위에 얹었습니다. 촉촉했습니다. 산속 흙이 이 정도로 축축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내 가슴 속에서 작은 외침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어.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만, 대체 흙 아래에 뭐가 있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삽을 흙에 대는 순간 황구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낮게, 아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슬픔과 경고가 뒤섞인 듯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나는 삽을 들고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함부로 파면 안 되겠지. 하지만 뭔진 알아야겠어. 내가 이 무덤 만든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은 조금씩 아주 깊고 낯선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산에 오른 건 그날 이후로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이 있는 자리를 흙 몇 삽 만에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했고, 그 개황구의 반응은 더더욱 내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날은 평일이라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무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구는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더는 으르렁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으로 흙을 쓸어내리듯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움푹 꺼져 있었고, 흙 안쪽에서 뭔가 미세하게 금속성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관이 이렇게 얕은 곳에 묻힐 수가 있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간병인이 전화를 했던 날. 그날 나는 출장을 마치고 내려가는 중이었고, 간병인은 이미 모든 장례 절차를 맡아 진행 중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돌아가셔서 얼굴 보여드릴 상태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확인도 못하고 그냥 믿었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어머니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딱 무언가 단단한 금속에 삽끝이 부딪혔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관. 설마 이 깊이에서? 나는 얼어붙은 채 삽을 멈추고 땅 위에 엎드려 귀를 대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내 심장 소리만이 맥박처럼 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관은 분명히 더 깊이 묻혀 있어야 합니다. 장례식장 직원도 묘지 기사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황구는 내 옆에서 미동 없이 앉아 있었고, 내가 삽을 들 때마다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걸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즉시 읍사무소로 내려가 담당자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묘지 구조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내가 관의 위치와 흙꺼짐 상태를 설명하자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늘 그랬듯 작은 꽃무늬 저고리에
검은 머리를 가지런히 넘기고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강아지 한 마리. 황구. 어린 시절 그 아이는 늘 내 옆에 있었죠. 어머니가 밥상에 나물을 담아줄 때면 황구는 마당 끝에 앉아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알아보던 아이, 울타리 너머로 낯선 사람을 짓던 그 눈빛. 황구는 그때도 지금도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눈빛은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없어요. 다른 이가 그 자리에 누워 있어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사진을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황구는 마치 이해했다는 듯 조용히 내 발 옆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그 눈빛엔 분명히 무엇인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이자 요청이자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모두 상황을 알리고 묘를 정식으로 열어보기로. 이제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 무덤에 정말 어머니가 계신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진실이 거기 묻혀 있는 것인지. 철삽 끝에서 금속성 소리가 났습니다. 관입니다. 인부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관은 너무 얕았습니다. 보통은 땅속 1m 이상 파묻어야 하는데 이건 도저히 기준에 맞지 않는 깊이였습니다. 읍사무소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부주의했거나 누군가 일부러 얕게 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관 위의 마지막 흙을 내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드디어 관 뚜껑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뚜껑 안, 그곳엔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흰 수의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고 있어야 할 묵주가 없었고 손톱 끝의 오칠 색도 어머니의 것과 달랐습니다. 얼굴선, 턱, 입가 모두 낯설었습니다. 둘째 형이 뒤로 물러났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DNA 검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관에서 발견된 시신이 어머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체를 조심스럽게 채취하고 다시 관을 덮었습니다. 누군가를 파내는 일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무게를 남기는 법이었습니다. 묘지 옆에 앉아 나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황구는 말없이 내 옆에 엎드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며칠이 지난 뒤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유전자 분석 결과 관속 시신과 보호자님은 직계 가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이 끝났을 때 나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지난 3년간 내가 정성껏 올린 제사, 기도하고 빌고 또 빈 존재가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먼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무덤, 내가 빌었던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가리고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켜본 존재, 황구,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 단 한순간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뒤돌아 서 있는 뒷모습만. 그 등이 너무 작았습니다. 나는 꿈속에서도 애타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신 거죠? 이제 제가 갈게요. DNA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 무덤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그곳은 더 이상 어머니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병원들과 복지센터, 장례식장들을 샅샅이 검색했습니다. 무연고자, 고령 여성, 이름은 박춘자 또는 박춘숙, 혹시라도 간병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환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밤새워 전화를 돌리던 중 한 요양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순이라는 이름의 무연고 입원자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요. 3년 전부터 계십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순. 어머니의 본명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요양병원. 건물 앞엔 감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었고 초여름 햇살에 나무잎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확인한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4층 치매병동 끝방이에요. 지금도 창가에 앉아 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에도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거기 계실까? 3년 동안 그렇게 혼자 계셨던 걸까? 4층 복도 끝.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창가에 누군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오래전 내 기억 속 부엌에서 반찬을 나르던 그 뒷모습과 겹쳤습니다. 나는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세월이 깊게 패인 얼굴, 희미한 눈동자. 그러나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내 두 다리가 풀리는 듯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꺼낸 사진을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은 시절 해맑게 웃고 계셨고 그 옆에는 어린 황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손끝으로 사진의 모서리를 살짝 쥐셨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야, 내가 왔구나. 그 말에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어머니셨습니다. 3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분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눈빛엔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아련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황구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무덤에 없다는 걸. 어머니는 여기에 계셨다는 걸. 며칠 뒤 병원 측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무연고자로 입원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3년 전 한 중년 여성이 동행해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보호자 없이 처리되었고 곧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분 이름이 백정희 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백정희.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간병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그 낯선 여인을 어머니의 무덤에 묻었던 것입니다. 나는 다시 산소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황구에게 이제 모든 걸 알았다고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다시 산에 오르던 날, 나는 조심스럽게 황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황구야, 나 다 알았어. 어머니, 거기 안 계셨던 거 맞았지. 그날따라 황구는 무덤 옆 작은 바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날 경계하지도 반기지도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무릎 아래 차가운 흙, 이제는 다른 이의 것이 되어버린 자리,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문득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에 묻힌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읍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묘지 등록 서류를 열람했고 그 서류엔 박미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정.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스치듯 떠오른 기억. 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 정이 간병이니 조카 키우느라 고생이 많대. 친딸처럼 아낀다더라. 나는 그대로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은 백정이 간병인의 조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그녀를 간병인은 어머니의 무덤 위에 자신의 조카를 몰래 묻었던 겁니다. 피도, 정도, 이름도 전혀 다른 사람을 가족인 척 속이고 남의 묘지 위에 그렇게 눕혀버린 겁니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끝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차마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무덤 뒤편, 황구가 자주 머물던 자리. 나는 다시 산을 올랐고 황구가 앉았던 바위 아래에서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전부였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 아이에게 따뜻한 땅을 주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건 백정희의 글씨였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한 일을 결국 감당하지 못했던 걸까요? 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쪽지를 접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모굴대를 탔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황구는 단지 어머니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덤에 묻힌 이름 없는 사람, 그 아이의 사연까지도 가만히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아야 해. 그리고 이 자리에 묻힌 박미정 씨의 유골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줘야 해. 누나와 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2개의 서류를 들고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정말순 씨의 가족 등록 회복 신청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연고자로 처리된 박미정 씨의 유골 이장 요청서였습니다. 직원은 내게 되물었습니다. 무연고자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가족 아니신가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다시 저희 어머니로 가족으로 돌려주세요. -5장까지. 이 장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서류 절차를 마친 후
박미정 씨의 유골은 시립무연고 묘지로 이장되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다시 가족 등록부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름 정말순. 돌아오는 길 나는 작은 꽃다발 하나를 손에 쥐고 다시 선산 자락을 올랐습니다. 새로 다듬어진 봉분 위엔 정말순이라는 이름이 단정한 서체로 새겨진 작은 표지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의 자리가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풀을 매만지듯 손으로 흙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자리를 돌려드렸습니다. 옆에서는 막내 누나가 들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고 둘째 형은 묵묵히 작은 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셋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구, 그 아이는 봉분 앞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숨이 조금 가쁘게 느껴졌고 꼬리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외투를 벗어 황구의 등에 덮어주었습니다. 작은 바람이 불었고 풀잎이 흔들리며 나지막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황구야, 정말 고맙다. 그 말에 황구는 남은 힘을 다 짜낸 듯 꼬리를 천천히 한 번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딘가 떠날 준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련하고 단단하며 마치 안도하는 듯한 감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나는 황구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황구는 조용히 고개를 내리고 몸을 봉분에 바짝 붙인 채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멈춘 듯했고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황구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을 지킨 충직한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 밤, 나는 황구의 옆에 자리를 깔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별빛 아래 풀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속에서 그 아이의 마지막 숨결이 내 가슴에 남겨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고 손에는 내가 드린 오래된 사진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황구는 잘 갔어요. 지금은 아마 언덕 위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황구 참아. 항상 마당 앞에서 날 기다렸어.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을 모두 잃은 줄 알았지만 감정은,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벽에 작은 액자 하나를 걸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안에는 황구의 사진 한 장, 어머니의 웃는 흑백 사진, 그리고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무덤 뒤 바위 밑에서 발견한 백정희 간병인의 편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전부였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따뜻한 땅을 주고 싶었어요. 나는 더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황구는 그 모든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다 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도 그 아이도 자신만의 사랑을 지켜내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안엔 분명 누군가를 향한 진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황구의 조용한 작별에 이제야 비로소 진심을 담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황구야. 정말 고마웠어. 황구가 떠난 그 다음 날 나는 병원장과 다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에서 병원장이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부터 매주 새벽 누군가가 꽃을 두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 없이요. 아마 정 선생님이 알고 계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봉투 속엔 흰 국화와 노란 들꽃이 담겨 있었고 작은 손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놓고 갑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받은 따뜻함만은 잊지 못할 겁니다. 너무 늦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글씨체는 삐뚤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길, 그 문장, 모두 백정희 간병인의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사라졌던 날, 그녀는 우리 대신 어머니를 입원시켰고 그 대가로 자기 조카를 어머니의 무덤에 누이게 했습니다. 죄였지만 그 안엔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요양병원 복도 한켠의 작은 공간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병실 바깥 창가, 그 벽면에 황구의 사진과 손편지, 그리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웃는 사진이 담긴 액자를 걸었습니다. 사진 속 황구는 봉분 앞에 앉아 있었고 그 표정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병원 내 직원들은 그 공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어느 간병인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 공간은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용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마음이 머물던 자리. 며칠이 지나 나는 황구를 위한 또 하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요양병원 뒤뜰 정원. 햇살이 가장 오래 머무는 구석에 작은 조형물을 설치했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을 지킨 존재, 황구. 여기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가 덧붙여 놓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구는 우리 가족에게 기억의 끈을 다시 묶어준 존재였습니다. 그게 한 마리가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사랑과 진실을 지켜낸 겁니다. 그날 오후 나는 어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던 어머니는 들판 너머 언덕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황구도, 형제들도,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빛이 창문 틈 사이로 어머니의 흰 머리를 비췄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따뜻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비록 시간이 걸리고 기억이 흐릿해질지라도 사랑만은
그 자리에 남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 이후 병원엔 매주 누군가가 들꽃 한 송이를 조용히 두고 갔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그 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끝나지 않은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맞는 네 번째 봄날, 우리 형제들은 작은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초 하나 꽂은 조각 케이크, 형이 사온 붉은 사과 몇 개, 그리고 손주들이 고른 작은 꽃바구니까지.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고 나는 조용히 그녀 앞에 케이크를 놓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있는 날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케이크를 바라보셨습니다. 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눈으로 좇으시더니 이윽고 아주 천천히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 박수는 말보다 더 큰 대답이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그런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형과 누나는 조용히 눈을 닦았고 손주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날 병실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창밖에서 부는 바람이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며 그 시간 모두를 감쌌습니다. 며칠 뒤 병원 정원에 있는 황구 조형물 앞에 마을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조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저런 강아지랑 살래. 누군가를 지켜주는 강아지. 나는 그 아이가 황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몰랐지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황구는 그저 한 마리 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준 아주 오래된 사랑이었습니다. 마을 주민회관 게시판에 눈에 띄지 않는 안내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정말 순 어르신 사진 전 오래된 가족, 마을의 기억들. 나는 몇 장의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웃고 있는 사진, 황구가 무덤 앞에 앉아 있던 사진, 그리고 백정희 간병인이 남긴 손편지와 소품 몇 점. 전시 첫날, 어르신들과 마을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황구의 사진 앞에서 말없이 손을 모았고, 어떤 아이는 강아지 귀가 슬퍼 보여요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액자 아래에 익숙한 손글씨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용서는 말보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용기니까요. 누구도 붙이는 걸 보지 못했지만 누구도 떼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메모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끝내 용서를 구했고 누군가 아직도 곁에 있고 싶었던 거겠지요. 이제 어머니의 병실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위안과 존중의 공간.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어머니와 함께 사진첩을 넘기고 누나는 매주 병실 커튼을 새로 바꾸며 봄을 맞이했고 나는 어머니 손을 잡은 채 조용히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기억은 흐려질지 몰라도 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나는 황구 조형물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봄꽃 사이로 부는 바람이 조형물 주변을 살며시 감싸고 있었고 그건 마치 황구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기억보다 따뜻한 무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언젠가 내 기억이 사라질지라도 그 마음만은 누군가의 곁에서
다시 피어날 거라고요.